예, 그럼 우리 마지막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션의 주제는 댐과의 상생을 위한 기반 조성인데요. 올해 우리 춘천국제물포럼이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2003년에 포럼을 시작했고, 이제 뭐 조직적 베이스로 뭐 법인을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2005년부터 했습니다만, 우리 포럼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지역 사회에서 보면 서영광댐이 내년이 건설 50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제를 댐과 지역 사회라고 하는 대주제를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12월 두 번째 세션도 주제 세션에 원래 그래서 댐과 지역 사회라고 하는 대주제에 4개의 세션을 주제 세션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내지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댐의 역사와 지역문화 세션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션에 소영강댐의 반세기와 지역사회라고 하는 세션,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댐과 지역의 미래 9번 세션, 그리고 12세션 댐과의 상생을 위한 기반 조성, 이렇게 4개의 세션을 주제 세션으로 쭉 연결해서 해왔고요. 이 세션의 총괄 기획자는 저기 있는 전만식 박사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첫 번째는 어쨌든 댐의 역사하고 우리나라 수단 개발 사회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어제 첫 번째 세션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그다음에 어제 오후에는 이 지역사회, 소영강댐과 반세기 50년 하고 또 춘천이나 강원 지역에서 이 지역사회가 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고 앞으로 향후 50년은 또 이 소영강댐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있었던 댐과의 지역의 미래는 단순히 소영강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댐과 관련해서 그 댐 주변 지역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갈 거고 또 조정할 건지 뭐 이런 등등의 논의들을 쭉 해왔고, 거기에 몇 분이 또 토론자로 혹은 발제자로 참여하셔서 우리 마지막 세션에 코멘트도 같이 좀 해주시면, 사실은 우리 주제 세션의 마지막 마무리를 오늘 이 세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합의된 의견,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들을 좀 수용해서 저희 마지막 보고서에 좀 수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제자 3분 오셨는데 3분 잠깐 인사드리고 토론자 인사드리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주제는 통합물관리 시대의 댐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용수 배분 중심으로 이문환 박사님이십니다. 한국환경연구원 KI 통합물관리실의 연구위원이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주제 2 세션은 강원연구원의 정윤희 박사님이신데요. 춘천 호반의 도시에서 물을 품은 도시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주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전만식 박사님이십니다. 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토론하실 분들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북대학교 서일원 교수님을 좀 초청했는데요. 이분이 긴급한 상황으로 오지 못하셨습니다. 이분도 사실 댐 주변 지역의 지원과 관련한 제도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전만식 박사님과 같이 연구도 하고 과제 연구도 하시고 또 관심이 있어서 춘천물 포럼에 매번 뭐 발제자나 토론자로 좀 참여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 못 뵙게 됐네요.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말 힘들게 모셨습니다. 노영기 위원장님, 임진강 DMZ 생태보존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주환경농연합의 의장님도 함께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소개를 못 받아 죄송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경기연구원에 송명 박사님 오시기로 하는데 지금 오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풀시행정연구소의 신정 팀장님 인사하시죠, 잠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제 댐과의 상생을 위한 기반 조성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제 세션은 이문환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이문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춘천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만식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춘천 국제 물포럼에서 전체 목표가 댐과 지역 사회라는 부분인데,
그중 세션 12 댐과의 상생을 위한 기반 조성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댐과의 상생보다는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상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물관리가 됐고 결국 댐 정책의 방향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중 용수 배분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에 결국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물관리 기본법, 물산업진흥법,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고요. 결국 환경부로 이런 수량 관련된 업무들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관리 기본법을 좀 살펴보면 결국 그 물관리의 기본 원칙을 건전한 물순환, 그리고 협력과 연계 관리, 그리고 제14조에 물의 배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물의 배분에서는 결국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한 물 배분을 해야 되고 특히 생태계 건강에 필요한 물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 1월부터는 하천 관리까지 다 넘어오면서 결국 물 관리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환경부로 다 이관이 됐고요. 그 전에 2021년 6월에 국가 물관리 계획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히 물이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과거에는 인구 증가나 경제 성장이 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래에는 이런 기후 위기나 아니면 인구 감소 그리고 댐 건설 같이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확보한 수자원량을 최대한 아끼고 효과적으로 배분하자라는 것들이 기본 방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댐 용수에 대한 추진 전략이나 세부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2번이 이제 공급시설 효율화 및 수원 다변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를 여유 용량이 있으면 타 용도로 전환하자라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략 3에서는 이런 댐이나 저수지, 하천에서의 기등 물량을 좀 재배분하는 기준을 좀 검토해 보자라는 내용과 함께 결국 실제 공급량과 수요량을 기반으로 재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하지만 재배분을 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수익권자가 이런 용수 부족의 불확실성을 느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하면서 같이 재배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이 국가 물 이용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올해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과제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었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댐 용수가 재평가나 재배분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만장일치 100% 필요하다라는 응답들을 하셨고요. 그 이유가 이제 결국 기후변화로 인해 용수 공급량이 변화할 수도 있고, 지역 여건이 변화해서 용수 수요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수 재배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댐 용수 배분 갈등도 해결해야 되고 물이 부족한 지역에 생태 용수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다른 의견들도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발표가 20분이라서 최대한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국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댐 관련 이슈에 대해서 현안들을 쭉 조사를 했을 때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했었고 그 이슈들을 조금 그룹핑을 해보니까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수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간의 물 서비스 수준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수 공급 시설의 효율성이 아직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물관리 정책 방향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결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봐야 되고 그렇게 발생된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보면 더 취약계층에 좀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전체적인 물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댐 용수 재평가나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댐 용수 재배분을 할 수 있냐? 제도적으로 그러면 한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한 적은 없습니다. 할 수는 있냐 할 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댐에 대해서 저수량이나 용도별 배분은 댐이 지어지기 전 댐을 건설하려고 하는 댐 건설 기본 계획에서 확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수 공급 계획 고시 자료를 변경하면 이런 부분들은 고시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댐들을 보시면 고시 연도에 따라서 이런 공급 계획량이나 이런 공급 계획량이 변화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용수 공급량 계획 변경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댐 용수도 수리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배분하자라는 얘기가 했을 때 이런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재배분에 대한 어떤 재산권 침해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 재산은 아니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배분 시 정서적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로 좀 작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댐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좀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댐 재평가를 단순히 이제 그 댐 시설물의 공급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공급 능력만을 보고 있고 수요량 같은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댐의 용수 재배분이나 배분에 대한 내용들은 아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댐 용수를 재배분하기 위해서 그럼 재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댐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댐이 지어지기 10년, 20년 전에 수립했던 계획에는 결국 그 지역에 대해서 인구를 예측하고 산업 구조를 전망하고 농업 구조를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기까지 가지고 있던 강수량이나 유출량 자료를 가지고 그 댐 저수 용량을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난 현재에서 봤을 때는 인구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고요. 산업도 알고 있고 농업 현황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 이제 환경용수에 대한 그런 수요나 아니면 용수 수요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 반영을 해서 용수 수요량을 재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공급량 측면에서도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후나 수문 조건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댐 저수 용량도 지금 그 댐에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저수 용량도 감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댐 용수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시점에서 한 10년 뒤에 대한 그 용수 수요 변화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재평가를 하고 그 재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재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좀 용담댐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용담댐은 다 아시다시피 충청권이랑 전북권에 그 갈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전북권에는 생활용수랑 공업용수를 주지만 충청권에 하천유지용수를 주기 때문에 그 비율이나 아니면 이런 만경강에서도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천 유지유량으로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지금 용수 배분에 대해서 용담댐 부분이 가장 이슈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공급되고 있는 그 실사용량 기준으로 좀 여유량들을 좀 평가를 해보면 실제로 원래 용담댐 공급 가능량이 20.6 CMS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현재 전북권으로 공급되고 있는 양이 한 9.1 CMS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충청권으로는 원래는 5.0 CMS를 공급하고 되어 있지만 지금 10.1을 주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으로만 계산을 해도 한 1.2 CMS 정도는 여유량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뭐 만경강에도 지금 여유분으로 내려주는 양이 한 3.8 CMS, 금강에도 여유분으로 내려주는 양이 한 1.4 CMS 정도 되는 걸 보면 최대 여유량은 한 6.4 CMS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용담댐의 공급 가능량이 한 30%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용담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여유량을 이제 뭐 공업용수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공급 편익들은 꽤 클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 용수를 그럼 이렇게 남는 양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원칙이나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좀 했고요. 특히 원칙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문헌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결국 분석을 했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밖에 도출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게 결국 형평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합리성으로 저희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하게 이름과 같이 이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리적 관계없이 공평하게 모든 물을 같이 쓰자라는 원칙이고, 효율성은 약간 경제제로서 조금 경제성이 있도록 활용하자라는 게 효율성이고, 지속 가능성은 이제 현재보다는 미래 세대의 이런 영향을 고려해보자라는 부분이고, 합리성은 이제 많은 상황들이 변하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좀 대이용하는 원칙이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설문조사를 좀 시행을 했고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가장 1순위로만 보면은 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1순위나 2순위를 선택했던 걸로 봤을 때는 합리성이 가장 높은 것들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약간 유의미한 정보까지는 아니지만 효율성보다는 좀 형평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있었다는 결과를 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기반해서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이런 댐 재배분에 있어서 중요한가에 대한 요인들도 좀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검색해 본 것과 이 15개 정도로 지금 항목들을 선정을 하고, 그 15개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결국 이 댐 용수 재배분을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재배분에 대한 효과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조금 합의나 공식적인 장이나 거버넌스 등을 통해서 좀 재배분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을 총 4가지로 했다가 합리성을 뺐습니다. 그 합리성을 뺐던 이유는 결국 이 합리적이라는 것들을 외국 문헌을 봤을 때는 이게 결국 형평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의 우상 같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 목표를 이제 합리적인 재배분 원칙이라고 해서 그 안에 형평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놓고 그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세부 기준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법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재배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유역 특성에 대해 맞춘 그런 재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댐 용수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행정적으로도 가능하고, 이게 법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시장 기반으로 해서 마켓 베이스 있고, 그리고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해서 협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여건상, 우리나라 수리권상으로는 지금 마켓 베이스로는 좀 힘들다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결국 거버넌스 기반의 협의 방식으로 하지만 실제 이게 행정적, 법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수 배분할 때 그럼 결국 용수를 많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 용수를 주게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이익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고려했을 때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 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기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조금 이익을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재배분이 앞으로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만 내놓으라고 하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반발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보상이나 이익 공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댐 용수 배분을 위한 정책 제안에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재평가, 재배분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개발이 필요하고, 결국 현 시점을 기반한 댐 용수 재평가를 하고, 그 재평가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여유량이 발생하면 이를 활용하는 활용 방안이 도출이 필요하고, 만약에 부족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책 수립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유량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 기반 하에 거버넌스 기반으로 좀 협의를 하고 이를 실제 계획이랑 연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 전체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이제 법제화가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평가 방안은 공급 관리량 대비 실사용량 기반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실제로 지금 이수 용량이나 홍수 조절 용량, 비활용 용량 비율을 재조정하고 혹시 또 여유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버넌스 기반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했었을 때 결국 국가 유형물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랑 유형물관리위원회가 한다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약간 지자체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역 전문가 그리고 유형물관리위원회에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이 의견을 통해서 유형물관리위원회에서 1차 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최종 결정하는 형태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K-워터나 이런 전문가 그런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실행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재평가랑 재배분이 결국 실행 계획이 들어가야 이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평가는 이제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전에 한번 해야 되고요. 이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댐용수 재배분을 실제로 수행해서 이런 결과들이 다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담겨져서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결과들이 다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으로 가서 이런 국가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계속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제시할 수 있도록 좀 정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 부분이 이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한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평가에 대해서 좀 강행 규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재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강행 규정화가 없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문구로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용수 공급 시설의 공급 능력뿐만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댐 용수 재배분에 대해서도 좀 신설항을 넣어서 이런 재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금 포함돼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 개정안을 저희가 좀 수립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주제 춘천 호반의 도시에서 물을 품은 도시로 정연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원연구원의 정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큰 지속적으로 지금 춘천시에서 오늘 20주년 기념 세미나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 물포럼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는지를 좀 봤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살펴봤었는데 굉장히 댐과 관련해서 또 물과 관련돼서 지역에 꼭 필요한 주제들로 이제 지속적으로 포럼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춘천을 호반의 도시, 그러니까 호반이라고 하는 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물가변에 있는 도시에서 물을 품은 도시로 조금 더 적극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걸 것 같고요. 아마 앞서서 다양한 세션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이 포럼 외에도 춘천에서는 물과 관련된 여러 차례의 전문가 세미나나 포럼이 있을 때마다 주로 언급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이제 춘천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것들을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카인즈 검색을 해보니까 연도별로 춘천에 대한 기사 검색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춘천이 지속적으로 이제 활성화율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춘천하면 무엇을 떠올릴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구글에서 이제 저희가 춘천이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검색되는가를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이 보시는 이미지들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검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소양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그 합수부에 있는 그 소양강 천여상 그리고 소양 이교 이 모습이 이제 춘천 하면 이미지가 가장 많이 검색되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마 그 1980년대나 90년대 즈음에 이렇게 구글이 있어서 춘천을 만약에 쳤다면 그때의 이미지는 소양강댐이지 않을까, 소양강댐이나 공지천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지금 춘천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들이구나. 그렇대 이제 이거에서 보다시피 춘천은 역시 호반의 도시구나.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경관을 춘천의 가장 그 대표적인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문기사, 그러니까 비카인즈가 좀 한계가 있는 건 그 신문기사를 검색하는 그 내용 속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열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가진 이미지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기사 속에서 어떤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문화나 이런 면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건 춘천 하면 떠올리는 가장 많은 기사 속에서 나오는 연관 단어들은 의향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물과 관계되는 것만 조금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봤는데요. 의향호, 뭐 호반의 도시, 또 물안개 공지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댐이나 이제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어들이 춘천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물과 함께한 춘천의 역사는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분들이 하신 발표 자료를 찾아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러 차례 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집중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 춘천이 이제 1888년에 유수부로 승격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좀 그 역사 속에서 물론 맥국부터 이제 저희가 춘천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1888년에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하나의 도시나 고장으로서 이제 그 국내에서 좀 큰 도시 이런 것으로 이제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이제 여러 차례 행정 개편을 통해서 이제 춘천군으로 바뀌고 하는 과정 속에서 1939년에 이제 경춘선이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표시한 이유는 39년 전까지는 강원도에 지금 이제 강원도 행정구역상 나타나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춘선 개통을 통해서 이때부터 춘천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고장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1965년, 67년, 73년까지 이제 세 개의 댐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5년에 이제 강원도 안에서 원주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에는 사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형적인 면이나 개방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도 있지만 어쨌건 지금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춘천시와 원주시의 인구 차이가 나게 되는 배경에는 사실 댐이 어떤 정도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0년대에서 70년대 세 개의 댐이 건설되면서 사실 춘천은 개발가용지라고 볼 수 있는 평지가 굉장히 많이 수몰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을 유발하는 공장 같은 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은 꼭 그것이 이제 뭐 자연환경적 가치나 이런 것들과 또 별개로 도시 발전의 관점에서는 좀 제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지도를 두 개 좀 준비했는데 이 위쪽에 있는 지도가 그 1910년에서 30년대 사이의 춘천시의 지형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1914년 그 지형도인데요. 비교해보면 이제 이 두 개의 시기적 차이가 그 댐이 건설되기 전과 된 후에 이제 지형의 모습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이 소양강댐 상류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물길의 사이즈에 비해서 사실 자세히 좀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그 지형 등호선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그래도 이쪽이 이제 농지 중심의 평지가 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댐 건설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수면적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의양호변입니다. 그래서 의양호변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평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양댐 건설에 의해서 사실은 스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이제 그 원주시와 춘천시의 인구가 달라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그
90년대에 그걸 관련해서 이제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또는 물 주변에서 춘천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획이 되는데요. G5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BTB 아일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좌초되면서 사실은 이 시기에 그 춘천의 물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업들이 조금 계획과 달리 이제 실행된 것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과 함께한 춘천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 때는 내륙 물류 운송 기능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 그 이후에 산업화 시대에는 용수를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역할을 했었고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댐의 역할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앞서 이세션이었나요? 그 수열에너지 관련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친수 공간을 어떻게 삶의 질과 관련해서 조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좀 논의의 틀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는 춘천의 그 도시 이미지에 이 호반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미지 형성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춘천은 여전히도 호반의 도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호반이라는 걸 이제 좀 더 한자적으로 뜯어보면 호수의 언저리, 그러니까 레이크 사이드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춘천이 호반의 도시라고 하는 게 그 물을 중심으로 물 주변에 위치한 도시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아무런 어떤 고민 없이 써왔지만 이게 조금 더 물과 적극적인 춘천 도시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좀 아쉬움이 있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도 지난 시장님께서는 뭐 물의 도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하는 일 중에 그 춘천 시민들한테 댐과 호수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춘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좀 했었고요. 그때 이제 춘천시의 도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알아봤었는데요. 그럴 때 춘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여쭤봤을 때 아름다운 호수와 강을 떠올린 게 53%였습니다. 그러니까 춘천 시민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춘천시 하면 호수와 강을 떠올리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춘천은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 휴식과 휴양의 도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춘천에 자랑할 만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본 질문에 이제 뭐 닭갈비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소양호, 소양강댐이 나오고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조금 놀랬던 게 사실 소양강댐이나 소양호가 예전에 80년대나 90년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고 춘천의 랜드마크였지만 그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도 춘천 시민들에게는 그 소양강, 소양호, 소양강댐이 굉장히 큰 랜드마크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강댐을 방문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춘천 시민 중에 90% 정도가 이제 방문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댐 중에 소양강댐을 가장 많이 가보신 것 같았고,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여쭤봤는데 대부분은 이제 휴식과 경관 감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춘천의 수변들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어서 조금 시사점을 주는 어떤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춘천의 댐과 호수를 가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신 이 10%의 그 응답자들에게 여쭤본 게 그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로 계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강에는 지금 그 춘천에 3개의 댐이 있는데 여기별로 그 언론 기사로 주로 어떤 것들이 나왔고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됐었는지도 한번 좀 살펴봤었는데 춘천댐과 춘천호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이게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인식이 아니라 신문기사 검색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홍수기에 방류할 때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춘천호와 같이 검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소양강댐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시설 관리랑 관계된 춘천이라든지 수자원 공사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었고, 그 다음에 홍수 방류 시에 주로 언급되는 걸 시기적으로는 그럴 때 언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의암댐과 의암호는
다른 댐들과는 다르게 이제 관광 주변에 있는 관광 자원들하고 같이 검색이 되고 또 이제 아쉽지만 그 최근에 발생했던 그 사고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언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플래닝을 하다 보니까 그 기존의 다른 타 외국의 그 댐 주변의 도시들이 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뭐 살펴본 사례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춘천은 이제 그 지금 3개의 댐이 있고 이 3개의 댐을 중심으로 춘천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원도청 지역, 지금 세종호텔도 요 근처에 있는데요. 여기에 반경 10km 이내에 3개의 댐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쉽게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런 도시가 세계에 있을까가 좀 되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 찾아보고 싶었던 게 이제 세계의 주요 댐들로부터 사람들이 30만 정도가 모여 사는 그 도시까지 과연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을까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몇 개 찾아보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싶다는 내용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세계적인 도시 중에 이렇게 댐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도시가 있을까? 이렇게 있다면 그 댐과 도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살고 있을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춘천이 가진 특징은 그래서 물이 많은데 수변이 많은데 특히 춘천만의 특징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2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그 상류형 수변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 수변 공간을 계획하거나 플래닝을 할 때 주로 이제 참고로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뭐 한강변을 이제 뭐 염두에 두고 우리도 한강변처럼 수변을 좀 관리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생긴 지형의 구조가 전혀 달라서 한강은 하류형 구조이기 때문에 옆에 그 수변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타나는 반면에 춘천은 사실 그 물이 흘러가는 그 강변에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 도로를 놓을 때도 실제로 교량형으로 놓은 곳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류형 수변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공간 계획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2번째는 그 댐 3개 사이에 위치한 도시다 보니까 수위 조절이 나름대로 좀 약간 수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특징을 가지고 댐 주변 지역이나 수변 공간을 설계할 때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 주변 지역을 어떻게 봤을 때 기존의 사례들이나 이제 최근의 사례들을 쭉 봤을 때 기존에는 이런 정도 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호반의 도시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춘천에서의 강의 역할은 주로 바라다 보는 거, 경관이 좋은 거 이런 경관 자원으로 쓰였다면 앞으로는 이 물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즐기는 물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 생각 속에 아마도 피해와 관련된 발표도 있었지만 이런 물보다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이라든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실은 아주 크진 않지만 그 내수면 어업과 관련된 그런 어업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생활이나 문화 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 수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는 발전 위주의 물 활용이었다면 이것들이 지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저온수의 활용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물은 제가 이제 기존의 그 발제 자료에서도 살펴보면 흔히 이 그 세느강의 그 수영장을 많이 언급을 기존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체험하고 즐기는 물의 대표적인 사례 이런 걸로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춘천 시민들은 여전히 그 댐이 생기기 이전에 백사장에서 강을 즐기던 시절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이런 것들을 용어로 강수욕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수욕이 아니라 강수욕을 즐기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춘천도 조금 그럴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형 계곡 구조다 보니까 그런 그 적당한 사이트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춘천도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수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을 즐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물 주변을 선형으로밖에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도시에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수변 지역의 공간들에 분명히 공공성을 확보한 공간을 면적으로 좀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걔가 거점 역할을 하면서 선형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 도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춘천시가 그 중도와 사이부터 시작해서 삼천동까지의 수변 공간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계획 속에 사실은 공공성 있는 그 공간 계획들이 꼭 많이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저는 제가 이걸 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례들을 좀 찾다가 2021년에 그 아슬라라고 하는 세계 조경가 협회에서 그 상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제가 요 사례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이거 말고 다른 PT예요. 그 깜짝 놀란 게 그 중도에 그 아래쪽에 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의 모습과 지금 여기 그 스위닝시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스위닝시인데 이 중국 스위닝시에 만들어 놓은 공원이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 조경가 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작품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 자연 환경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과 유사한 환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그 좋은 환경을 우리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결국은 접근성이라든지 도시와 가까이 붙어있는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저 옆으로 좀 더 면적인 공간들이 공공성을 가진 공간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 물 활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춘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라든지 또 소양강댐이나 이런 쪽에 그 태양광, 수상태양광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경관을 전공한 입장에서 그 어떤 배경 지식 없이 소양강, 수상태양광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생각은 경남 합천댐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상 태양광 단지가 생기고 이게 이제 주민하고 이익공유형 태양광 발전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이런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소규모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사례 조사에 대해서 이것의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또는 제가 생각하는 경관적인 측면이나 관광자원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그 사례를 면밀히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경남에 생겼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그 조금 더 이것이 미치는 경관적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파악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강댐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도 조금 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좀 고민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댐 권역에서 이제 호수를 가지고 있고 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미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조경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까요라고 들어왔을 때 이미 기존에 너무 많은 용역 보고서와 너무 많은 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왜 그 약간 실천이 안 될까?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변을 쓰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가 물을 품은 도시, 그러니까 그 수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고 싶은데 또는 잘 활용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의 제일 큰 제약 또는 이제 현실적인 여건이 그 치수 시설, 그러니까 뭐 이제 한강변에 또는 이제 국가하천변에 어떤 제방고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 규정이 스트릭트하다 보니까
플래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2007년도에 그 행복도시, 그러니까 세종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가운데 중앙공원이 굉장히 크게 이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시계획의 핵심 개념은 환상형 도시라고 해서 동그랗게 주거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치하고 가운데 굉장히 큰 공원을 두는 거였는데요. 이 계획에서의 그 지형상 특징이 이렇게 금강이 굉장히 넓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강이 사실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플래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옆에 제방이 필요하고 그 제방이 필요한 높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원, 이 대상을 받은 공원은 무엇을 제안했냐면 여기가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굉장히 한국적인 경관을 이 중앙공원에 부여하자. 우리가 이게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걸 지을 게 아니라 굉장히 한국적인 공원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건 농경관인데 그거를 제방을 그대로 둔 채로 하지 말고 이 계단식 논이 제방의 역할을 하게 하자. 그래서 물이 별로 없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앙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제방을 허물고 이 그 농경지를 계단식으로 둬서 이게 물을 이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높아지면 여기 1단의 논이 잠기고 두 번째 단의 물이 잠기고 이런 식으로 그 제방의 높이를 세 번째 논 높이에 맞춰서 하면 제방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고 시민들에게는 여기가 기존에 우리가 강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굉장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안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막상 실시 설계를 들어갔더니 절대로 제방을 허물 수 없다고 해서 근데 이 안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수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전을 배려하지 않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좀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꾸준히 들고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 소양강 리노베이션 관련한 용역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댐 주변 지역을 뭘 하려고 할 때 댐 시설이 너무 스트릭트한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 주변에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게 그 플래너들이 가진 제일 아쉬운 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댐 수면에 대한 그 활용에도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소양강 댐의 경우에는 전체 점용 허가가 이제 그 188건 정도가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경작이 128건이고 점용료, 그러니까 그 수면을 점용해서 받는 그 점용료가 대략 1년에 5,9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춘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수면을 어떻게 써야겠다, 어떤 레저 시설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이때 저희가 막상 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렇게 기허가가 나가 있는 업체들이 어떤 수상 안전이나 이런 이유로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를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에서 공공으로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물레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디서 해야 될지 그 대상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수면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자 할 때 저희가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심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도 이 그 의암호 내의 그 수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계획을 하거나 어떤 활용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품은 도시가 되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제안들을 해보려면 기초 자료에 해당하는 이런 정밀 등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지만 지금까지 물가에 있는 도시에서 벗어나서 물을 품은 도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는 또는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까지 잘 보지 못한 이야기를 좀 들어서 아마 많은 공부가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다음은 전만식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댐과 지역사회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 세션에서 했는데 사실 마지막 발표인데 제목은 거창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역시 제도 밑바탕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에서만 뭘 다루다 보니까 내는 에너지 소모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국내 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다른 지역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 한강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 바로 앞에 있는 의암댐, 춘천댐, 화천댐 이런 거 있고 팔당댐까지 보성강 제외한 건 다 옆에 한강수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쪽도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댐 관리하는 그 법률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댐법이라고 하는 거, 또 제도가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죠. 댐 건설 관리법 이렇게 됐죠. 발전소법, 농어촌 정비법, 또 기타 이제 댐과 관련된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거 저희가 늘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춘천에서 여기서 취수하고 여기서 취수하는데 여기는 물값을 내고 여기는 물값을 안 내요. 그러니까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는 좀 뭔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임원 목사님 발표하셨지만 기득수립권 문제 정말 이건 계속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득수립권이 뭐죠? 이 상수시설 굉장히 취약했던 50%밖에 안 됐던 그런 시기 이후에 취소한 것들은 물값을 내라는 그런 개념. 지금 거의 100% 가까이 98%. 그러니까 2배나 증가한 시대적 배경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물 관련된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수리권 관련된 기본 원칙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수량 관련된 상한에 관한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하려면 하기 위한 재원은 뭘로 해야 되느냐? 저는 취수부담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인 거고 이건 다들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사안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발전소 댐이든 다목적 댐이든 용수댐이든 왜 이렇게 다르게 구분을 할까? 뭔가 댐 하면은 뭔가 통합적인 관련된 뭔가 제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통합된, 저도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지만 뭔가 좀 기본이 되는 댐과 관련된 관리하고 이용하고 그 안에 뭘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는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뭔가 좀 전반적인 비상식적인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너무 큰 틀에서 좀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댐 폐해에 있다고 해서 법률로 댐 법에 의해서 지원 제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이 왜 지원을 하죠? 그게 없어요. 그냥 행정편의주의죠.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 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할 거야 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지원하는지를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원은 이렇게 하고 있고 지원 대상도 왜 5km 정해서 할까? 그게 없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발전소법은 이렇게 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 하나 비상식적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적인 범위가 이렇게 된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홍수 이선부터 5km. 예를 들어서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5km 이렇게 지원해요. 그럼 면적이 예를 들어서 폭이 1km고 5km 길이인 댐의 면적은 이런데 지원 대상 면적은 이렇게 해요. 160평방킬로미터. 그런데 이렇게 해서 2km고 10km일 경우는 이 정도인데 4배가 커졌는데 대상 면적은
뭐 이래, 이거 조금 늘어나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댐은 크면 클수록 지변 지역의 피해는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은 이 선이 이렇게 가야 되는 선인데 만수 면적에 비해서 지원 대상 면적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다. 이거는 바로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전혀 피해가 없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원이 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법에 나와 있다.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원 대상 댐 얘기하는데 지원 대상 댐을 이렇게 그냥 규정했어요. 200만 톤 이상 총 저수량 이렇게 돼 있는데 피해가 있어야 지원을 하죠. 근데 이 그냥 법에 규정을 했어요. 사실은 피해 보상 그 지역에 무슨 피해가 어떻게 돼서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돼줘서 지원이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생각해요. 그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모형들을 그렸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같이 이렇게 큰 댐들은 지원대 피해 지역은 이렇게 넓은데 지원 대상은 이렇게 작고 그 댐의 수위를 보는 지역은 전혀 엉뚱한 데가 있고 이런 댐. 소양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댐법 당시에 몇 년 전에 21개 댐일 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여기 왜 지원해줄까? 여기 아무 문제도 없고, 왜 이런데, 이런 패단이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소형인 댐은 지원 대상의 피해는 전혀 없고, 지원만 해주고 있어. 이런 댐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지역에서. 그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는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 비상식적인 것이 이 재원 문제죠. 재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600억, 많으면 한 650억쯤 돼요. 출연하는 것이. 댐별로 27개 댐에서 취합해서 재분배하는. 근데 아시겠지만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거의 출연하는 거 60%를 출연을 해요. 그래서 저쪽 다른 피해가 전혀 없는 지역에 돈을 줘요. 우리는 지금 오늘도 이번 그 포럼에서도 많은 그냥 우리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이렇게 피해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히려 피해 많은 지역에 더 지원을 해줘야 돼도 부족할 판에 다른 지역에 주고 있어, 이 돈을 빼서. 그런 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토론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강수기법, 4대강 수기법 있죠? 수기법은 수기 안에서만 돌아가는데 이 댐은 왜 전국에서 이게 다 같이 해?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있으면 우리 한강수기 내에서만 돌자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원사업비 어쨌든 뭐 지원한다고 해요. 하지만 소양강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런 구조로 5개 시군에 지원하고 춘천시 하나 사례 예를 들게요. 그럼 수장공사가 절반을 또 지원사업 하죠. 절반은 춘천시에서 집행 14억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리가 100개나 돼요. 그쪽에서 나눠줘요.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5억 더 준다고 해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합니다. 골치 아파요. 그 분배해서 나눠주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이제 이러한 현상이 댐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 누차 말씀드리는 것, 일본은 제가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가서 조사를 했던 곳인데, 법인을 만들어서 오히려 댐이 지역 주민들을 같이 가는구나. 그래서 일본에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아마 20개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법인들이 댐별로 법인을 만들어서 댐에 대해서 수혜자들이 지원을 해서 그 돈 재원 가지고 댐이 지역과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더라. 이거는 우리도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법인을 우리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분배해서 소모성 하지 말고 뭔가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좀 제도가 좀 만들어주자라는 것이 그래서 댐법에서 이렇게 좀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야만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이 어려우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자. 다들 아시는 공공사업
댐은 전혀 다릅니다. 그죠? 무조건 만들어지면 안 좋아지는 그걸 반대로 좀 이끌어져 가야 되는 것이 이 상식인 것이고요. 그래서 법안에 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국가도 좀 뭔가 책임을 가지고 좀 그 지역을 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고 수혜자 수도권에서 소양강댐, 춘주댐의 고마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 수혜자 책무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재원을 가지고 댐 주변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법안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규제 관련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많은 규제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뭐 하나 예로 춘주댐이 없는 것 같죠? 없는 게 아니라 보존산지, 보존관리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2중, 3중 저기 뭘 사업 하나 하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로. 소양강댐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어떻게 이렇게 우리 관리를 할까? 이제는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다. 이제는 과학적이고 정말 과학적인 그런 접근에서 규제할 건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좀 지역 주민들 살 수 있게 할 건 좀 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미국의 한 사례인데 제가 지금 조사하면서 놀란 것이 어느 시인지 제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어느 주인지 보존과 레크리에이션이 같은 과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거 봐라. 거기는 확실히 좀 개념이 다르구나. 우리는 보존, 개발 부서 전혀 다르게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보존할 것은 그 주정부에서 땅을 매입해서 확실하게 보존하고, 이용할 건 확실하게 이용하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뭘 해. 낚시해. 여기는 레크리에이션 활동하세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규정이 돼 있대. 지역별로. 우리는 무조건 다 차단. 물론 행위 제한 규제, 어떤 입지 규제가 환경 관리에 굉장히 좋긴 좋은데, 이젠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후보댐 미도죠. 후보댐에서 미도인데, 여기도 쭉 돌아가면서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기본이 여기는 레크리에이션. 물론, 이쪽하고 우리하고의 여건은 너무도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이, 레크리에이션, 호수를 자원화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너무 강하구나. 그리고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실하게 두고 보존할 공간들은 확실하게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은 시사점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댐 주변 지역의 규제 관련돼서도 좀 우리가 좀 정비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박사님 많은 이야기 하실 줄 알았더니 특별법 만들자는 이야기만 하시네. 예, 아닙니다. 우리 5분 정도 장면 정리하기 위해서 5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토론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마지막 세션 3개 발제를 들으시면서 그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전만식 박사님으로부터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특별법 내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 오늘 또 그 공간 계획하시는 분의 토론 이제 발제도 듣고 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제 우리 이제 자료집을 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그 지역사회, 그 소양강댐 지역사회 세션에서 그 춘천 시민들이 생각하는 춘천 시민들이 소양강댐을 바라보는 아까 이제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소양강댐을 바라보는 것과 이게 지역의 주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김 박사님 어제 발제하셨는데 와 계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춘천 시민들의 생각이 그렇게 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제 댐 50년, 향후 이제 소양강댐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건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주체성 문제 뭐 이런 등등의 어제 토론을 좀 진하게 한 그 기억하는데요. 그 이제 이어서 오늘 그것들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좀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오늘 마무리 토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토론하신 분들은
한 7분에서 8분 정도 해주시고 그러면 또 플로우 이야기도 좀 듣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신재현 팀장님, 두 번째는 노영기 집행위원장님, 그 다음에 송명 박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풀시행동연구소의 신재현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세션에 되게 풍성한 이야기를 담아주셔서 사실은 각각의 주제가 다 하나의 세션을 별도로 이룰 만큼 독립적이면서도 또 종합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발제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의견을 드려보면요. 이문환 연구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용수배분의 유연한 계획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 기구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유역 안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각 지자체장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지역의 이해를 넘어서는 조정이 필요할 때 유역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가위 같은 경우에는 부처의 이해를 넘어서는 경우에 좀 조정을 이루기 위한 측면이 저는 좀 강하다고 보는데 이 사안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역위 안에서 그 정도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수 배분 외에도 저는 사실은 좀 다양한 부분에서의 댐 평가가 필요하다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노후한 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용수 재배분뿐만 아니라 좀 이 노후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치수와 이수 부문에서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담댐 사례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가뭄과 홍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일 많이 겪었잖아요. 가뭄이 될 것 같아서 물을 채워놓으면 홍수가 오고, 홍수가 올 것 같아서 물을 비워놓으면 가뭄이 오고, 용수 계량량에 따라서 간당간당하게 물을 맞춰놓으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댐 관리 혹은 물 관리에 실패한 사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고, 저는 이런 익스트림 이벤트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연한 배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용담댐 같은 경우에는 석탄발전소에서 이 물을 가져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하가 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바뀌는 것 중에 석탄발전소의 계절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심각해지는 시기에 이 용수 재배분을 새로운 사회적인 여건에 맞춰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아까 전만식 박사님도 비슷한 얘기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기존의 발전댐, 저수지, 또 지방상수원에 대해서 결국은 배분 용량에 대해서 좀 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이 여력을 메꿔주기 위한 그 조금 탄력적인 서브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역 분담을 위해서 저는 기존의 발전댐, 저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인 활용이 훨씬 더 지금보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제 지방상수원이 굉장히 많이 또 폐쇄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앞으로는 더 잘 보전해서 유역 내 분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발전댐들 중에서 양수발전소로 전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강원도 안에서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미 댐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다 건설했기 때문에 무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또 기존의 발전용 댐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기여보다 이 탄소 중립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측면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양수발전소를 기존의 발전댐을 전환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기존의 댐의 용수 배분을 좀 넘어서는 좀 종합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정윤희 선생님 발제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춘천을 포함해서 강원도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수변의 공공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수질 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수변 생태 벨트 형태면 더 좋겠다. 어쩌면 이것도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저의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또 잘 알고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풀더라도 공공성을 좀 더 높이는 방식이 조금 더 환경적으로도 좋은 방식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수상태양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약간 경관적인 측면을 주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탄소 중립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산샤댐이 2020년 홍수에 원류될 위기를 겪기도 했었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댐을 도심지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안전관리와 관련돼서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방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연기반해법 차원에서도 굉장히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지만 이거는 홍수를 감수하는 공간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치밀한, 아까 이제 너무 스트릭트하다고 조금 불만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전만식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좀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수도권에서 물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강원도가 공급하고 있는 탄소 흡수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수혜 지역이 어떤 페이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전만식 박사님께서 수계기금 사용처의 사용 방안을 만들 때 오히려 뭐 면적이나 인구수보다 수질 개선에 기여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 비용을 배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에 대한 부분.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영국의 다수급타 교수 같은 분들이 브라질의 아마존을 지키고 싶다면 브라질에 돈을 내라. 브라질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서 아마존을 파괴하는 게 아니다. 그건 그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파괴하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을 파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역에다가 전 세계가 지구에 허파라면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강원도가 수변 공간을 개발하고 주변 지역을 진흥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가꾸면서 자연을 가꾸는 것 자체가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수도권 전체가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고 강원도가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어쨌든 나중에 최종 보고서를 정리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노현기 집행위원장님, 임진강 DMZ 생태보도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파주는 특성상 한강하구와 임진강하구 유역권이거든요. 하구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상류에 있는 댐들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지?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임진강 유역권에 있는 댐이나 홍수조절지, 그러니까 남쪽에 홍수조절지 2개가 있죠. 군남 홍수조절지랑 한탄강 홍수조절지가 있고, 북쪽에 북한의 한강댐과 4.551댐 5개 맞죠? 그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1990년대 말에 3년 연속 났던 대홍수 때 만들어진 어떤 이쪽을 연구하는 학자분께서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전 세계에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댐이 만들어진 하천이 있을까? 근데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그 댐들 때문에 파주가 물에 잠기지 않을까. 그리고 연천은 실제로 엄청 물에 잠겼죠. 2020년도에. 그런 그 피해를 오히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류 지역의 댐,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댐이 유용하다는 느낌보다 댐은 피해를 주는, 그리고 가뭄때는 또 위에서 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뭄 피해를, 이제 가뭄이 심해지기도 했지만 심해진 상태에서 물을 위에서 상류에서 잡고 있는 것까지 더해지니까 그 가뭄 피해가 굉장히 극심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인식이 사실 파주,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북파주, 임진강 주변에 농민이나 어민들은 굉장히 그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중에는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발제 항목이 이렇게 연결되는 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지연 선생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탈핵을 고민하는 것처럼 당장은 아니어도 아주 길게 50년 계획, 30년 계획 이런 걸로 과연 이 댐의 효용성이 어느 정도까지, 몇 년까지 유지될까? 그리고 이 댐이 유지되는 그 시점, 유지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연화하거나 그 공간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할까? 이 고민도 병행해서 댐에 대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국가하천 중심의 물 이용, 이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농업용수가 그런데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은간한 물은 우리 먹는 물도, 발전용 물도, 이치수용 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국가하천에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국가하천 중심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방하천의 물을 적극적으로 농업용수로 자연적으로, 친자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우리 전통의 물 저장법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거나 말라요. 듬벙 마르고 뭐 마르고 마르니까 저장을 하죠. 매립을 하죠. 마르니까 매립하는 것도 있고 땅값 때문에 매립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서 먼 데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농업용수 가물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댐 하류 지역 밑으로 올수록 건천하율이 심해지고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지방하천 주변에 그거는 이제 전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빗물을 담아놨다가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민,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물이 넉넉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시의 서울 수도권의 주민들부터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농민들은 너무너무 심하게 인식해요. 절감하고. 어민들은, 임진강 어부들은 더하죠. 더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국가하천 중심의 물 공급 정책, 이거를 어떻게 전환하고 어떻게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할 건가. 저수지나 댐 이런 대형 시설에 가둬두는 방식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법제도 이걸 보니까 댐 주변 얼만큼에 대한 피해 지원만 나와요. 근데 댐으로 인해서 그 밑에 지역에서 보는 피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임진강으로 예를 들면 환강댐과 군남 홍수조절지로 인해서 해마다 어부들은 피해를 호소해요. 군남 홍수조절지는 워낙 담수하는 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이유로 이렇게 봄철 일정 기간 담수를 해요. 예전에는 겨울 내내 담수를 했는데 두루미 문제 때문에 그 환경단체들이 많이 싸워갖고 겨울철에는 담수를 이제 아주 줄이고 여울이 안 잠길 정도로 줄이고 두루미가 간 다음에 담수를 했다가 본격적으로 모내기철 되면 여는데 이것 때문에 임진강의 수생태계가 망가진다고 어부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해요. 그때가 마침 장어나 웅어가 올라와서 산란하는 철인데 황복 이런 애들이. 근데 물고기들도 차가우면은 임신과 그 산란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하는데 찬물이 그때 한꺼번에 저장됐던 찬물이 한꺼번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산란터로 만들어놨던 수초들이 그때 같이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홍수조절지에 갇혀있던 각종 이끼 이런 갇혀있는 물에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내려오면서 임진강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를 왜 가두냐, 원래 안 가두기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이제 홍수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게 2020년 대홍수 때 군남 홍수조절지 같은 경우는 원류 직전까지 갔었어요. 거의 밤에 비상이 걸렸는데 새벽 되니까 연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파주 괜찮냐고. 군남 홍수조절지 넘치기 직전까지 갔는데 거기 피해 없냐, 물에 안 잠겼냐 해서 이미 다 대피했다고. 근데 피해가 있는지는 밀물 시간 봐야 된다고. 여기는 이제 밀물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봐야 된다 이랬었는데, 반면에 한탄강 홍수조절지는 한탄강 홍수조절지도 가뭄이 극심했던, 그게 2014년도부터 15년도 이때죠. 아주 심하게 3년 연속 가뭄이 2013년도부터구나. 새해에 있었는데 그때 수자원공사랑 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그 한탄강댐 완공을 앞두고 담수댐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에서는 홍수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준서를 추진하고 상류를 놓고는 가뭄에 대비해야 된다고 담수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반대 여론이 크고 이렇게 이러면서 못했죠. 못했는데 2020년도에 한탄강 댐이 아니었으면은 그 파주 쪽은 문산 쪽은 잠겼을 거다. 이 얘기를 한탄강 댐이 비 많이 올 때 조절지가 막아준 거죠. 막아주고 비가 그친 다음에 순차적으로 물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한탄강 댐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논란을 거쳐서 그 홍수조절지라는 개방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북한의 댐까지 같이 결부해갖고 하루에 파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수생태계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어부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그걸로 농부들이 피해를 보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수개이금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상류에 대해서는
댐 주변에 대해서 혹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수계기금 배분이 되는데 하구의 오염 문제, 하구의 오염이 하구 주민들이 오염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상류부터 쭉 온 거라고. 한강 하구의 오염의 가장 큰 그 원인은 사실 서울이죠. 근데 서울은 우리는 하구 아니야. 이 인식이 강하죠. 그리고 그거를 고스란히 사실 인천광역시나 이런 데가 떠맡고 있는데 수계기금 배분에서는 하구에 대해서 배분할 지원할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노영규 원장님 뭐 하실 말씀 많을 거라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이제 임진강 유역에 대한 좀 그 실태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점이 있는데 그걸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제가 춘천물 포럼에서 다음에 발제자로 모셔서 그쪽 지역의 상황을 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 때 토론할 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예, 손명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사실 이번 세션은 참 이렇게 발제가 다양하게 잘 돼 있고 특히 이제 댐하고 상생을 주제로 한 건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이미 댐이 있는데 그 댐에 있는 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를 주제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용수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수요를 충족하냐, 그리고 부족하다면은 메꿔줘야지, 뭐 최대로 활용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사실 통합물관리 시대가 진짜 되고 지금 사실 전문가들이나 국가기본계획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수요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만족하는 중심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주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모든 물을 사용하는 수자원 분야 분들은 그 공급 가능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다른 분야의 분들, 그러니까 수자원 분야를 벗어난 다른 분야의 분들은 오늘 발제에서도 나온 것처럼 아니면 이 발제자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하냐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속 가능성의 저는 가장 핵심이 댐 같은 시설에 그냥 의존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유역이랑 댐이랑 이렇게 복합적으로, 아니면 유역 전체에서 적응하는 형태로 우리가 살아갈 거냐, 이런 논의의 확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논의를 확장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차례 나왔지만 우리가 수리권을 아직 정립을 못했어요. 기득수리권만 민법상에서 주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그 수리권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물이 자원이라는 건 다들 인식하면서 그 자원으로 인한 이익의 공유 아니면 보상,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치의 수단을 써야 된다는 거에는 이 체감은 하지만 실제로 제도화로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제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전 쓰신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 분이 발표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서로 간에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 중에 저는 물이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 자원이고 그 자원으로 인한 혜택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까지는 물은 그냥 물이콜 용수였는데 그거를 깨는 게 이번에 국가기본계획에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연하고 인간을 이렇게 같이 놨고 그거는 뭐냐면 인간 말고 자연도 물이 필요하고 물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넣었고 그다음에 물이 건전하게 순환돼야 되는 개념도 넣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댐이나 아니면 댐 관련 모든 시설에서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걸 우리가 서로들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단을 얘기할 때는 사실 용수 배분의 핵심은 유역에서 일어나는 거지
국가위는 뭐를 하는 거냐면 유역과 유역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준의 논의, 부처 간 논의 아니면 유역 간 논의, 그런 체제로 지금 모든 국가 계획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도 서로 간에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물이 주는 혜택 중에 그 물 그 자체, 그거 말고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물 관련한 공간이 주는 혜택이죠. 근데 그 공간에 대한 혜택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게 자꾸 개발하고 연동이 되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개발이지만 거꾸로 보면 보존하면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의 언어가, 물하고 관련된 언어가 이렇게 뭐 규제니 개발이니 뭐 이렇게 양분된 논리들을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 그 춘천에서 아까 조사하신 거 보여준 것 중에도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피해를 주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진짜 원래는 혜택을 주는 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는 피해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혜택을 물이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피해나 규제 이런 쪽으로 자꾸 풀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물이 주는 혜택, 그 다음에 물이 주는 서비스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주제에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도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관련돼서 하천법하고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법이 항상 상충해요. 근데 아까 이제 발제자분은 이거의 경계에 서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물이나 수자원 아니면 하천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한테 되게 허용적이고 되게 순하세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본인들의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서 조금만 밀고 들어오면 그러세요. 도로 놔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셔야죠. 폐천하세요. 그럼 폐천하겠습니다. 이러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물이 주는 혜택을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 하천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련 전문가들이 하천에 대해서 어떤 영역, 어떤 범주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권한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서로 간에 좀 공유하는 게 가장 우선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물이 이런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그럼 그 혜택을 누리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사실 다목적 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자연성 회복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목적 댐은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필수적인 그 시설이고, 그 시설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최대화하는 게 필요하죠. 효용성도 누려야 되고. 대신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영역이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이유 중에 저는 하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권이나 재원의 배분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법제나 이런 게 불비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 문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앙에서 아니면 공공기관 중심으로 모든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죠. 그거를 원래 유역이나 지역 아니면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절대 허용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고 힘이 드니까 그냥 손쉬운 방법으로 하는 거죠. 아까 전 박사님도 강조하셨지만. 근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공격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거나 이런 포럼을 통해서도 수혜받는 사람들하고의 이해 조정을 당사자인 우리, 혜택을 주는 사람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싸우는 사람은 혜택을 받거나 수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거를 관리하는 제도거나 제도를 뒤에서 움직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 관련 실무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공격의 대상이
서로 간에 뭐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상류나 하류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걸 제도화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절히 공략을 하고 그 공략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다른 여타 분야보다도 하천 분야가 가장 자료 기반이 부족한 분야입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의 그 수적인 수치하고 물 관련된 공간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가 생각보다 되게 취약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댐하고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기여하는 자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한두 분 코멘트나 뭐 하실 분 있으신가요? 강원연구원에서 발제하신 그 춘천 호반의 도시 물품은 그런 주제들은 뭐 다른 댐도 다 비슷한 경우로 전국에서 발제되고 토론되고 또 수공이나 지자체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큰 틀에서 가고 있는데 근본이 안 되니까 근본은 수익권의 문제나 댐 주변의 여러 가지 규제의 문제나 댐 자체에 대한 권리 또는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 해소되지 않으면 붕 떠서 있는 거예요. 논의가 되는데 결과는 안 나오는. 그래서 전 박사님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던 댐 관련된 그 진흥특별법 또는 댐에 대한 소유권 저는 그동안에 주로 댐 공동경영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유권 또는 경영권 또 주변 지역 발전에 관련된 특별법 이런 것으로 우리가 댐 주변 활성화와 이야기됐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근본적으로 법 개정 또는 내지는 재정 노력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제는 이 트랙 작전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댐 상류 지역에 그런 요구들이 너무도 강대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한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임진강 말씀 쭉 들으면서 어제도 오늘도 또 다른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어요. 그건 뭐냐면 소양강 댐은 보조 요소를 포함해서 초당 11,000톤, 충주 댐은 18,500톤이에요. 그렇게 방류한 적이 아직 없죠. 방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핵폭탄이잖아요. 아무런 경험한 적이 없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환경부나 또는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충주댐 관련해서 답이 없어요. 공문은 줘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얘기죠. 책임 안 진다는 거는 내부적 논의는 될지 몰라지만 피해의 대상이 되는 상하이 주민과는 논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그러니까 이제 임진강 문제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전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춘천물 포럼에서 댐과 재해 정말 댐이 주는 그 수해나 가뭄을 방지하는 기능이 큰 건지 아니면 이런 핵폭탄 재해가 큰 건지 이미 우리가 크고 작은 경험들이 좀 있죠. 이런 것을 한번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 말씀은 좀 전에 점심시간 전에 세션에서 하셨잖아. 그거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시간을 쓰시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예, 김정철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저쪽으로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예를 든 토론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잘했습니다. 특히 우리 하루에 한평강 문제로 말씀하신 노인지 선생님이신데 들으면서 저희가 2003년에 춘천물 포럼이 출범해요. 그때 이후에 제일 많이 와서 시위한 분들이 철원분들입니다. 철원분들이 와서 아예 입구를 막았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분들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태도를 보여서 한달강 때문에 건설 반대했습니다. 근데 왜 반대를 했을까요? 단순히 어디 지금 자료 찾아보시면
이 자연 환경이 경관이 부서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댐이 만들어지면 엄청난 지역 주민들에게 좀 비극적 상황이 생깁니다. 뭐 소양강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 춘천에 살면서 항상 고민하고 그 고민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오늘 크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파주에서는 상류에 댐이 만들어서 혜택 공개하고 그 피해가 느끼지가 한다라고 하는 데면서 사실 그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느낀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문헌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읽은 것 중에 원래 파주는 조선 개국 때 수도로 검토가 됐는데 거기를 하지 않고 한양으로 옮긴 이유가 물 때문이었습니다. 물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인진강에서 내려오고 한강에 내려오는 그 물이 결국은 도시를 상실시켜 버린다 해서 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파주는 원래 사람이 살아서 도시가 건설돼서 안 되는 지역이에요. 도시가 건설돼서 지금 와서는 상류로 음악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당연히 오늘 이번에 댐과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류 하류 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말씀 중에도 댐 때문에 이익 본 거 없다 그러면서 그 당시 또 홍수를 막는 그런 경험도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상류와 하류 간의 애환 이를테면은 저기 그 일산 넘어 저 하류에서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에 화장품 냄새가 납니다. 거기 분들은 그 고기를 거기서 소비를 못해요.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그 화장품 누가 쓰겠습니까? 상류에서 내려보는 겁니다. 아마 저도 내려보냈을 겁니다. 이런 점점점점을 상류와 하류 간에는 서로 이런 같은 유역에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면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세션을 제가 놓쳤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결국은 상호 이해장으로서 저희 춘천국제물포럼이 기능을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마 마지막 세션이라서 이사장님께서 춘천국제물 포럼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혹시 한 번 정도 더 혹시 뭐 수단공사에서 하시고 싶은 어쨌든 댐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공사에 있는 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시스템 속에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혹시 뭐 발제하시거나 토론하시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니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예, 강원지역본부의 정상본부장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발제하신 분, 혹시 토론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한두 마디 하시겠습니까? 우리 노영계 위원장님은 1분밖에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다 한 분씩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이크 있으신가요? 예. 댐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관이라는 가치를 누리는 지역 주민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의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좀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아마 오늘의 결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좁혀지지 않은 것은 댐 주변 지역을 진흥하고 활성화하고 개발해서 더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드렸던 제안은 오히려 그 지역을 더 자연적으로 가꾸면서 생물 다양성을 높이면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보상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지향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시대 가치적으로 제가 환경부라면 댐 주변 지역의 수질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대적으로 생물 다양성의 위기나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댐 주변 지역에 혹은 우리가 더 많은 자연을 훼손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는 것이 옳은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까 제가 다스구타 교수 얘기도 했지만 이야기되고 있는 탄소 기금, 지금 국내적으로는 최소한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하는 연간 16조 원 혹은 이제 장애응원실에서는 연간 80조 원 정도 규모의 탄소 기금을 만들자고 하고 있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프랑스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탄소 기금을 쓰기 위한 논의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물 다양성을 위한 기금의 활용처는 물이라는 생태계 서비스, 그리고 물을 함양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산이라고 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50년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노영기 대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댐 주변 지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댐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역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그 유역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수 측면, 치수 측면 혹은 생물 다양성, 유역 관리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기기금을 넘어서는 유역기금에 대한 논의를 아까 전만식 박사님께서 아마 제안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유역기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 혹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자연을 함께 가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 그 전만식 박사님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예. 네, 노영기 위원장님. 그 파주는 사람이 살지 말았어야 되는 도시다. 저는 그거에 공감해요. 공감하고 실제로 그 관련해서 그런 글도 썼었어요. 수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데가 워낙은 물의 길이지 그건 사람이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전 그런 점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호우 피해를 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개발과 이용 중심으로 하천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자연환경 모두에 대해서 그렇죠. 정책적으로나 시민들이나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될 시대가 됐다고 봐요. 저는 사실 어제 이런 비슷한 문제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예로 짧게 할게요. 한강하구로 흘러들어가는 공릉천이라는 국가하천이 있는데, 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데 딱 볼 때 엄청나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막 반대를 했는데, 최근에 입수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자료를 보고 나서 제가 굉장히 심란한 마음이 들었던 게, 2012년도부터 10년 동안 논란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부적 논의와 수차례에 걸친 검토 과정에서 기후위기로 계획 홍수위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중단됐는 줄 알았는데 그 신도시 건설이 또 재개되면서 계획 홍수위를 다시 수립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파주는 물의 도시고, 특히 이제 한강하구와 인증강하구 쪽 파주 중에서도 그쪽은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매립해갖고 논을 매립하고 습지를 매립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정책, 우리 한국 사회의 정책, 그걸 요구하는 시민사회,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성찰되고, 그리고 정책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걸 바꾸고 전환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정책은 습관대로 가요. 20년 전 그대로 가요. 그럼 누가 바꿉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특히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했던 정책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전환을 고민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병 박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임문환 박사님부터 코멘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 질문인데 그 댐 용수 배분 그 평가 재평가해서 아까 우리 신재원 팀장님이 그 댐 안전도까지 평가해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면 좋을 텐데 그러고 난 이후에 댐의 활용도나 그다음에 또 용수 배분에서 용수 부분을 다른 곳에서 이어서 연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댐을 철거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뭐 그냥 질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에 해주셨는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국가위와 유역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당연히 유역의 문제는 유역위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댐도 결국 용수 간의 이동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위가 아예 배제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넣어놓은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전제는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뭄이랑 홍수가 지금 예측 가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유연하게 좀 용수 배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결국 이 부분의 시작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송명 박사님께서 아직 수리권이 확립 안 됐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좀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수리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결국 민법에서는 기득 수리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물관리 기본법에서는 이런 기득 수리권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물을 활용하자, 이용하자라는 대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미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시대 상황을 반영했을 때 이런 수리권에 대한 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이제 그 수리권에 대한 정립을 조금 앞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물이 부족한 나라이지만 물을 잘 이용하고 특히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죠. 그 이유가 지금까지 개발된 그런 수자원에 대한 인프라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다른 부분으로 다 메꿔질 수 있으면 뭐 댐을 철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개발된 이 댐들이 없으면 저는 용수 배분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후로 생각을 했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건설 운영된 댐의 철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 기억에 2014년부터 18년까지 우리 신재원 팀장도 같이 참여했던 댐 사전검토협의회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지금은 이제 댐 건설지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지자체가 기존에 있는 저수지 정보 사업이나 뭐 이런 등등에서 사실은 지자체는 물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 하죠. 물을 통해서 무슨 여러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이런 등등 때문에 과도하게 그 지자체가 댐 배분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위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댐이 필요하고 댐의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댐을 수정 보완해야 된다거나 이런 등등을 제안을 하게 되면 이제 국가가 그걸 검토해서 지원할 건가 말 건가 정했던 그런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원주댐은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그에서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어쨌든 경북 지역에서 소규모 댐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기존 댐들을 건설할 때 지자체에다가 약속한 배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분량이 사실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지자체의 인구도 감소하고 농업도 줄고 뭐 이런 등등해서 실제 사용량 대비 보통 많은 곳은 한 300% 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사실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게 되면 여타 지역에 필요한 물량을 그걸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 연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이미 댐 건설 당시 배분량으로 받은 양을 양보 절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은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 댐들을 잘 활용하고 신규 댐 지금은 그런 그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정보 이런 등등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사전에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저 그냥 그런 질문 잠깐 드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선희 박사님. 네, 오늘 사실 제가 이 세션에서 발제하는 게 맞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 주신 신재현 팀장님이랑 송미영 박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저는 사실 지역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그 지역 개발의 그 수변 구역을 개발하는 수변 지역들을 개발하는 주체가 주로 이제 공공이다 보니까 대규모의 어떤 계획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늘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오늘 저는 되게 뜻깊었던 게 그 말씀하시는 중에 앞으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큰 그 단서를 하나 좀 받았는데요. 아까 송미영 박사님께서 그 하천법하고 도시계획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제 그 물을 하시는 분들과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입장차 그리고 거기에서의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공원법 관련해서 좀 늘 고민을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산과 녹지 중심으로 이제 공원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보면 주제별 공원에 수변 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자연환경과 그 도시의 이용이 만나는 그 접점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원녹지법에서 크게 많이 담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하천과 물과 만나는 공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그럼 그런 쪽을 좀 더 고민해보면서 물과 도시가 만나는 그 사이의 영역들, 그거의 토지 용행들에 대해서 어떤 좀 제도적인 실천적인 얘기를 좀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좀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반수 박사님. 저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세요. 신재현 팀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 강원도 입장을 늘 이야기하시고 또 전만희 박사님 뭐 기본적인 연구자로서 자기 철학이 있으시니까 한 말씀 하시죠. 물 전문가인데요. 과학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양호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어디서 올까? 단순하게 주변 지역에서 오나? 저희 저쪽 최상위에 우리 고냉지바다에서 많이 오염물질 내려와요. 그렇다면은 댐 주변 지역을 개발한다고 해서 호수가 수질이 약화될까? 아니면 뭐 생태가 악화될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당연히 어떤 호수의 물환경 생태 서비스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개발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그러한 접근 방법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댐 주변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좀 돼줘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생태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걸로 우리 10분 지나긴 했습니다만 올해 2020년 2022년 춘천국제물 포럼 댐과 지역사회 토론 마지막 세션 주제 세션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전체 우리 세션 토론의 마지막 그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댐과 지역사회에 관한 춘천문서는 채택이 있을 텐데요.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